화장실 바닥에 또는 이제 벽면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 누렇게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석회석 성분을 부수면 돼요. 그러니까 콜라로 먼저 줄눈과 같은 곳에 한번 부어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를 좀 재미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지식한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이광열입니다. 화장실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을 하면 그것이 이제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이제 더러워지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몸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때 몸에서 나오는 각질이라든지 지방 성분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세균과 곰팡이의 먹이가 됩니다. 화장실은 또 축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세균이 남아있을 것이고 곰팡이의 포자도 역시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 몸에 묻어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락스 그 자체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락스라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은 염소 기체와 수산화나트륨이라는 두 물질이 만나면 만드는 것이 락스입니다. 근데 이 반응을 이제 정반응이라고 한다면은 락스가 다시 분해돼서 수산화나트륨도 만들고 염소 기체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염소 기체가 호흡기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염소 기체가 소량이나마 생긴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환기를 하지 않고 청소를 할 때는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락스를 이용을 해서 걸레라든지 행주를 삶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락스가 분해를 해서 염소 기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높은 온도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락스를 끓이면 염소 기체가 그냥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흡입을 하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염소 기체가 얼마나 위험한 기체인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건물 청소부가 바닥에 돌 같은 것을 깎기 위해서 염산 같은 산으로 바닥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청소하는 분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락스를 그 위에서 부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록색의 염소기체가 아주 뭉게뭉게 많이 나오면서 그 청소부는 그 염소기체를 마시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락스는 굉장히 좋은 세제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염소 기체에 대한 위험을 좀 피하면서 청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과산화수소라는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과산화수소는 소독제거든요. 소독제를 화장실에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데 빨래에 쓰는 표백제, 실제는 과탄산소다라는 화합물입니다. 이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라는 물질과 과산화수소가 합쳐진 물질이에요. 과탄산소다를 물에 녹이면 이 워싱소다가 생기고, 이때 나오는 과산화수소로 락스와 비슷하게 표백작용, 살균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산화수소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우리 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팁을 드리면은, 샤워를 한 다음에 과탄산소다는 알갱이에요. 하얀 알갱이를 샤워한 주변에 조금만 뿌려놓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튀면 과탄산소다가 녹아서 주변에 있는 세균을 죽여버립니다. 물이 떨어지면 세균을 죽여버리고, 그럼 그 물 속엔 세균이 없죠. 그럼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물질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지방 성분과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먼저 구연산으로 변기의 벽면을 한번 닦아주고, 거기에 있던 석회석 성분 같은 것이 분해를 하면서 때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를 발라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워싱소다가 염기성이잖아요. 지방과 단백질 부분을 쉽게 닦아내게 됩니다. 과산화수소가 나오면서 세균을 죽여주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변기 수조는 더럽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써서 물을 받는 변기 수조의 경우에는 수돗물 자체가 관리를
처리를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변기 수조에 있는 물이 더러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변기 수조도 오랫동안 1년, 2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변기 수조 벽면에 시커멓게 이제 물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에 구연산이라는 산성 물질이죠. 꽤 많은 양이지만 1에서 한 2kg 정도를 수조에 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저어주면 쉽게 잘 녹습니다. 하루 정도 아니면 한 나절 정도 둔 다음에 물을 한 번만 내리면 변기 수조를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고 구연산 자체가 레몬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고요. 자연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의 구연산으로는 환경 오염이 될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샤워실 유리의 경우에 물이 마르면서 물 속에 들어있는 석회석 성분이 때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개기름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석회석 성분이 마르면서 덩어리를 만들면서 이제 붓게 되는 건데요. 거울의 경우에는 기름이나 이런 성분보다는 물이 마르면서 만드는 석회석 성분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욕조를 닦는 과정이나 샤워실 유리를 닦는 과정이나 모두 똑같은데 때는 먼저 산성 성분으로 석회석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염기성 성분으로 단백질을 제거를 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산성세제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염기성 워싱소다라든지 과탄산 소다 이런 것으로 닦아주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의 경우 유리잖아요. 유리의 경우에는 표면에 물방울이 잘 붙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때는 맨 마지막에 샴푸와 같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것을 바른 다음에 씻어주게 되면 유리 표면을 코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 물을 튕겨내는 소위 소수성 성분이 있게 돼서 물을 잘 튕겨냅니다. 물방울이 맺히질 않으니까 석회석 성분이 잘 달라붙지 않겠죠. 물때가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성 성분, 구연산이라든지 식초 이런 것을 조금만 물에 녹여서 닦아주게 되면 아주 반짝반짝하는 거울이나 수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또는 이제 벽면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 눈이 누렇게 변한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몸에서 나온 기름 성분, 단백질 성분을 세균이 먹으면서 증식을 해서 있는 거예요. 세균이 같이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또 물이 마르면서 석회석 성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세균도 있고 석회석 성분도 있고 지방 단백질도 같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석회석 성분을 부수면 돼요. 구연산이나 식초 같은 산성 성분으로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염기성 성분인 워싱소다나 과탄산 소다를 물에 조금 녹여서 그것을 닦아주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때를 다 없앨 수 있고요. 청소를 할 때 구연산이 집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콜라를 쓸 수 있습니다. 콜라는 그 속에 인산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강한 산성으로 석회석 성분을 다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로 먼저 줄눈과 같은 곳에 한번 부어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소다나 과탄산 소다 같은 염기성 성분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라를 좀 재미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배수구에 있는 스테인리스 뚜껑이 있잖아요. 거기에 락스를 붓게 되면은 이 스테인리스가 녹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이 쓴 배수구 뚜껑을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콜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힘을 다 뺀 콜라에다가 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수구 뚜껑을 담가 놔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세미로 스테인리스 표면을 닦아주게 되면은 녹을 다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콜라를 사용했을 때 설탕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이 설탕을 먹으면서 세균이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과탄산 소다라든지 구연산 같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주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계속 보글보글 나오면은 물방울이 녹이 쓴 부분에 접촉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몇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은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는 잘 아시는데 워싱소다를 잘 모르세요. 베이킹, 빵을 구울 때 베이킹이잖아요. 그래서 베이킹소다는 팬케이크라든지 이런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가 있고요. 근데 워싱소다는 말 그대로 워싱, 씻는다는 뜻이에요.
청소할 때는 워싱소다가 훨씬 좋은 거고요. 빨래를 할 때도 워싱소다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기억을 하실 것은 산성은 세균을 죽이는데 좋다. 염기성은 지방과 단백질을 없애는데 좋다.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좋겠죠. 빨래할 때 좋겠죠.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락스는 표백제, 살균제인데 락스는 아주 강하다 보니까 세균도 잘 죽이는데 다른 물질도 상하게 한다. 빨래를 할 때 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색깔옷에 락스를 뿌리게 되면 큰일 나요. 색깔옷에 있는 염료 성분을 다 표백을 해버리는 거죠. 빨간 옷을 락스를 부어서 세탁을 하면 얼룩덜룩한 그런 옷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탄산소다를 사용하게 되면 색깔을 없애지 않고 세균만 죽이고 색은 더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학 물질 그러면은 독극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화합물들은 몸에 나쁠 수가 있지만 많은 물질들이 그렇지 않고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이킹소다 말씀드리면 구연산, 레몬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식초, 우리 늘 먹죠. 그리고 베이킹소다 빵 구울 때 써요. 그리고 우리 피 속에는 베이킹소다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워싱소다라는 성분도 실제는 약간 더 염기성이 강하다 뿐이지 이 물질이 희석돼서 그 물을 마셔도 우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표백제는 세균을 죽일 수 있잖아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세포도 죽일 수 있습니다. 과산화 수소의 경우에는 실제는 우리 몸속에서 과산화 수소 같은 성분이 소량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지만 많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으니까 과산화 수소를 들이마신다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몸에 발라서 세균을 없애는 데는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일부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식초는 구연산과 같은 산성 물질이니까 물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균 속에도 효소 단백질이 있는데 원래 이런 산성 물질들은 이런 효소 단백질의 구조를 파괴하면서 또는 구조를 변형하면서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성분이라든지 단백질 성분은 산성 성분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을 이용을 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치약의 경우에는 주된 것은 계면활성제죠. 치아를 닦아내는 그런 것처럼 치약을 사용해서 변기를 닦는다든지 그 과정에서 깨끗해지는 건 당연하죠. 그것을 치약 튜브에 구멍을 뚫어서 변기에 수조에 넣고 그것을 내려서 청소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락스하고 식초 또는 구연산 같은 산을 섞어주면 안 됩니다. 그럼 염소 기체가 생기죠. 락스하고 과탄산소다, 과산화 수소 섞어주게 되면은 산소가 생기는데 아주 격렬하게 생깁니다. 산소가 격렬하게 생기면 이 락스 물을 튀길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튀어서 눈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거고요. 과탄산소다는 빨래할 때 표백제로 쓰잖아요. 근데 이걸 물에 녹여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녹여서 두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과산화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물과 산소로 변합니다. 둘 다 안전한 물질이죠. 하지만 산소는 기체예요, 상온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녹여서 병에 넣고 뚜껑을 막아 놓으면은 과산화수소가 결국은 산소와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백작용은 못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산소가 많이 생기면서 이 병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 병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폭발물을 만드는 거죠.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 사이의 중화 반응은 언제나 열이 좀 발생을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베이킹소다, 워싱소다 이런 것들도 산과 중화를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식초하고 베이킹소다를 많은 양을 갑자기 섞어버렸다. 그러면은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펑 터지게 되니까. 산성과 염기성 물질을 섞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흔히 보는 그런 물질들의 성질들과 이것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순서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생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고 함부로 섞어서 쓴다든지 하면 또 위험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용을 아신다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에 또는 채소에 있는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넣고 또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고 과일을 닦아내는데, 그렇게 해서는 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요즘 왁스를 코팅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식초를 쓰건 무엇을 쓰건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왁스 코팅을 잘 벗겨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쓰는 방법은, 먼저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이광렬입니다. 농약은 기본적으로 제초제 또는 제충제죠. 곤충을 죽이거나 주변에 있는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물질인데 기본적으로 독이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절대 좋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많은 경우에 이제 간으로 가서 농약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간 독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양의 농약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소량이 들어왔을 때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웠을 때 간이 힘든 것처럼 간이 힘든 과정을 겪는다. 농약 중에는 우리 몸속에서 환경 호르몬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물질들도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유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치 우리의 성 호르몬처럼 흉내를 내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해서 완전히 깨끗한, 씻지 않고 먹어도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채소들을 기르는 경우에 그 주변 환경이 과연 아주 깨끗한 곳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장이라든지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서 매연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깊은 산에서 농약을 치면서 기른 채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소위 PAH라는 암을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장 지역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질들이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 이파리에 들러붙고, 이건 실제는 그렇게 붙게 되면은 잘 제거가 힘든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농약을 피하려다가 발암 물질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에 또는 채소에 있는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넣고 또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과일을 닦아내는데, 그렇게 해서는 농약을 제거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이용을 해서 과일의 농약을 제거해 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연구에 쓰였던 식초는 10% 정도의 아세트산이 녹아있는 식초예요. 마트에서 사용하는 식초 그대로 사용한 것 정도죠. 그리고 베이킹소다도 역시 한 10% 이상 진한 농도인데, 베이킹소다를 아주 많이 녹여야 그런 농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했을 때 농약을 50에서 70% 제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마트에서 사용하는 식초 한 병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진한 식초에 연한 이파리 채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식초를 20분 동안 담궈 놓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과 같은 과일, 오렌지 같은 껍질을 청을 만든다든지 할 때 그 농약을 최대한 그래도 제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진한 식초를 이용을 해서 과일을 20분 정도 담궈 놓고 그 껍질을 닦아내면 농약을 그래도 70% 이상은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과일 세척법은 이렇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요즘 표면에 왁스를 코팅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식용 왁스죠. 근데 그 왁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왁스 코팅을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식초를 쓰건 무엇을 쓰건 물을 써서 닦아내건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왁스 코팅을 잘 벗겨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집에서 쓰는 방법은, 먼저 워싱소다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물만 붓고 수세미 같은 것에 찍어서 과일의 표면을 닦습니다. 세제를 이용을 해서. 워싱소다는 닦아내면은 우리 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이 거친 마모제 역할을 하면서 표면에 있는 왁스 코팅을 닦아내기도 하고, 그 위에 있는 어떤 다른 성분도 같이 씻어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표면을 닦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초를 담궈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70% 정도의 농약밖에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농약을 정말 섭취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과감하게 껍질을 깎아서 버리세요. 과일 속에 있는 성분에도 좋은 성분은 다 들어있으니까 꼭 껍질에 매몰되어서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싱소다는 실제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워싱소다가 있으면 그 부피 정도만 조금만 물을 붓는 거예요. 치약처럼 되겠죠. 그걸 이제 수세미에 얹어서 닦아주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이제 멍이 들었을 때, 멍든 부분, 귤 같은 경우도 곰팡이 같은 게 피었을 때 표면에 멍이 든 부분을 통해서 세균이 침투를 하잖아요. 근데 세균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멍이 든 부분에만 침투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사과 속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하게 됩니다. 멍이 든 부분보다 3배 정도는 더 파내버려야 괜찮은 상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작년과 같은 게 사과가 흉작이어서 파과, 흠과 이런 것들을 많이 사 드셨는데 실제 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겉보기에는 멍든 것이 몇 군데 없었는데 꺼내고 보니까 속에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다 상해 있고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 잘 기억을 했다가 멍이 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파내야 세균을 섭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배추를 기를 때는 농약을 치죠. 그런데 배추 속이 생기고 배추 겉껍질을 이제 묶어 놓고 배추가 자라게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런 농약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분해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해서 씻겨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추 속 부분은 농약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배추나 이런 이파리 채소들은 맨 바깥쪽 부분을 제거하기만 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섭취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조리법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속에는 수많은 화합물들이 있잖아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합물인데 낮은 온도에서는 그 구조가 변형이 되지 않지만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구조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특히 PAH와 같은 물질들이 생기는 조리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화구이예요. 고기를 토치를 써서 구워내는 것. 실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식용유에 튀김 요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식용유는 시스 지방이에요. 그런데 가열을 하게 되면 높은 온도에서는 소량 시스 지방 중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식용유 속에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포화 지방산들이 들어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요리를 하면서 가열을 하면 산소 원자가 끼어 들어가면서 소위 산패가 됩니다. 기름이 썩는 거예요. 몸에 나쁜 산패된 지방을 만들어내고 트랜스 지방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튀김 요리를 할 때는 기름에 몇 번 튀겨내면 그 기름은 버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버리지 않고 계속 튀겨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독극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네 방앗간에 가서 들깨나 참깨를 높은 온도에서 볶고 그 다음에 짜내게 되면 고소합니다. 문제는 이런 높은 온도에서 착유를 하게 되면 PAH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같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짜낼 때는 낮은 온도에서 짜내야 되고요. 또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오메가 기름이 산패가 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짜내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보관을 하지 말고 빨리 먹어 없애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은 거고요. 너무 고소한 맛있는 기름은 몸에 나쁠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전을 굉장히 많이 부치잖아요. 근데 전을 먹어보면 맛은 있는데 전 속에는 기름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습기도 있습니다. 상온에서 좀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세균들이 거기에서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에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라고 해서 세균이 증식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세균이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실 것이 뭐냐면은 전을 다시 재가열을 해서 먹습니다. 전 속에는 이미 기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산패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재가열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또 여러 번 쓰게 될 텐데 그때 또 트랜스 지방도 생기고 재가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좋지 않은 성분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전자레인지에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PP, 폴리프로필렌, 그리고 PE, 폴리에틸렌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플라스틱들은 소위 환경 호르몬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생수통 있잖아요. 커다란 물통. 그런 것을 만들 때 쓰는 물질의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BPA라는 물질이 녹아 나올 수가 있어요. 소량. 아니면은 파이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탈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BPA라든지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는 그런 플라스틱은 절대로 음식을 담거나 가열하는데 사용을 하면 안 될 것이고요. 하지만 PE나 PP조차도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서 음식을 담고 가열을 하면 용기의 표면에서 아주 소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변으로 나가요. 하지만 아주 소량의 미세 플라스틱, 아주 작은 나노 플라스틱은 장에서 흡수가 돼서 그 다음에 피를 타고 돌아요. 우리 온몸을 돌다가 머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모세혈관을 막고 뇌세포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미세 플라스틱과 뇌인지 장애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경로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배달 용기 자체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하실 것은 미세 플라스틱은 나올 수 있다. 배달 용기를 뜨거운 음식물을 담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 자체가 표면이 약간 흐물흐물해지면서 표면에 달려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배달 음식으로 들어가고 국물 다 먹잖아요. 그러면 그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를 다음에 재가열해서 먹겠다고 이걸 냉동고에 또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 옮긴 다음 가열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냉장고는 실제로 낮은 온도에서는 세균의 증식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냉장이라는 온도 자체가 보면 5도 정도인데 세균이 증식을 할 수 있는 온도기도 해요. 갈아놓은 생고기 이런 것을 냉장고에 오래 보관을 하는 것은 정말 죽겠다고 약을 쓰는 겁니다. 이게 속에까지 완전히 다 익히지 못하면 독소 구조가 변형이 안 돼요. 그대로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돼요. 결국은 식중독에 걸려서 때로는 심한 경우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두면 안 되는 과일이나 채소가 있죠. 또 작물들도 있고 바나나나 복숭아, 아보카도, 감자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바나나나 아보카도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 상온에서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이 있죠. 마트에서 살 때는 덜 익은 상태에서 사는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화학자 과정 자체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떫은 상태에서 이제 점점 상해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니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런 것 좀 피했으면 좋겠고 과일이나 채소들은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틸렌이라는 기체예요. 바나나, 키위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기체인데 만약에 덜 익은 감이라든지 귤 이런 것들이 빨리 익히고 싶다 생각을 한다면은 좀 잘 익은 키위나 바나나 같은 것을 같이 넣고 밀봉을 해 놓게 되면은 숙성되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에틸렌이라는 기체는 조숙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금치나 이런 채소를 한 묶음으로 봉지에 넣고 둔다, 냉장고에서. 좀 지나면은 이파리가 누렇게 떠버리고 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되도록이면은 다른 종류의 과일이나 채소는 따로따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을 시켜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곰팡이나 세균이 상해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은 그 부분만 덜어내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아깝지만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곰팡이 포자나 세균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침투를 해서 몸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소화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어린 아이 그리고 노약자의 경우에 음식이 들어와서 나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있는 동안에 곰팡이 포자가 다시 곰팡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세균이 또 증식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한 음식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약이 몸에 안 좋은 거 우리가 압니다. 세균이 몸에 안 좋은 거 알고 곰팡이 몸에 안 좋은 거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먹지 않는 것. 그걸 이제 우리의 제1법칙으로 하고, 세균이나 곰팡이의 경우에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음식이 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수병이 실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쉽게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플라스틱 조각들이 뇌에 있는 작은 혈관 같은 것들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뇌세포로 박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뇌까지 가서 박혀버리는 미세 플라스틱들은 영원히 제거를 할 수가 없고요. 인지장애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물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느냐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얻는 경로는 물과 음식이에요. 환경에 버려졌던 그런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하천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축도 기르고 채소나 작물을 기르게 됩니다. 그럼 음식을 통해서 먹죠. 생선의 경우에는 작은 생선들, 우리가 내장을 제거하기 힘든 그런 생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멸치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통째로 먹는데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생선의 경우에는 작은 생선들을 먹고 바닷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먹다 보니 큰 생선의 내장에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위의 내부를 완전히 긁어내고 내장 요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은 실제는 생수병이에요. 그 표면이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매달려 있던 미세 플라스틱들이 물에 들어오고, 멸치 한 묶음하고 생각을 해보면 생수병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멸치 먹고 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계속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지어드리면 0.5mm보다 작으면 그걸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0.5mm면 눈에 간신히 보일 정도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들을 또 굉장히 많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들. 100나노미터라는 정말 작은 크기, 그 미만은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큰 덩어리의 경우에는 병원으로 나갑니다. 흡수가 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작은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피를 타고 우리 몸을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플라스틱 중에 또 굉장히 많은 경우가 간으로 갑니다. 간 세포가 그런 플라스틱들을 걸러서 쓸개즙을 통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그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의 경우에는 몸을 타고 돌다가 뇌로 가는 겁니다. 뇌에 있는 작은 혈관 같은 것들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뇌세포로 박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뇌까지 가서 박혀버리는 미세 플라스틱들은 영원히 제거를 할 수가 없고요. 인지장애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생수병이 실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가장 쉽게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수돗물에 비해서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약 50배가 더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수병 속에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들이 수돗물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생수병에서 어디서 생길까라는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고분자라는 분자가 있는데, 알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정말 작은 알갱이, 이런 알갱이들이 여러 개 모아놓고 열을 가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면 그게 이제 플라스틱 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수병도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작은 알갱이들이 모두 다 아주 강하게 붙어 있으면은 절대 미세 플라스틱들이 안 떨어져 나올 거예요. 하지만 꾹 눌러 놓으면은 그 중에는 덩어리 져서 약하게 붙은 애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햇볕을 받는다든지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벽에서 탈착이 돼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등산 갈 때 생수병 얼려놓은 물 많이 드시죠? 근데 그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훨씬 많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작은 고분자 알갱이들을 억지로 붙여놓은 그런 구조라고 했는데 차가운 온도에서는 알갱이들이 서로 약하게 붙어 있습니다. 얼려놨다가 높은 온도로 올리면 부피가 작아졌다가 커지면서 표면에 약하게 붙어있던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생수병은 한 번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일회용 생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수병이 아깝다, 또 써야지, 병을 한번 사고 거기에 물을 또 부어서 쓰고 또 쓰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플라스틱은 그렇게 자꾸 쓰면 쓸수록 표면에서 더 많은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회용 용기를 이용을 해서 효소 식품을 만든다고 병을 또 사용하거나 기름을 넣어 놓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럴 때 역시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물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느냐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수돗물을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브리타 필터 같은 것을 쓰면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다 걸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수돗물을 그러지 않고도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끓이는 겁니다. 수돗물 속에는 석회석 성분이 소량 녹아 있습니다. 이런 석회석 성분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주게 되면 침전으로 떨어집니다. 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표면에 이런 석회석 성분이 덜러붙으면서 커다란 덩어리가 되면서 침전이 돼버리니까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지는 거죠. 석회석 성분이 많은 그런 물의 경우에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을 90% 이상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물인 연수의 경우에도 끓이기만 해도 30%의 미세 플라스틱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꼼수 같은 것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물은 연수니까 경수를 잠깐 만드는 거예요. 칼슘 보충제 있죠. 칼슘 카보네이트, 석회석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은 온도에서 가루를 뿌려놓고 좀 휘저어준 다음에 조금 더 녹죠. 그 다음에 이것을 끓이게 되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붙잡으면서 다시 깔아앉겠죠. 100% 펄프로 된 커피 필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요. 거기에 물을 걸러서 드시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을 꽤 많이 제거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기 물을 먹으면 괜찮으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필터가 달려있죠.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그 나노 플라스틱은 못 걸러도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은 다 걸을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서는 자유로운 물입니다. 필터를 잘 관리를 한다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실제는 세탁기입니다. 합성 섬유는 실제 플라스틱이거든요. 섬유들이 잘게 쪼개져서 환경으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식물을 통해서 또 생선을 통해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또 다시 우리는 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탁기 중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필터를 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런 걸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합성 섬유 옷은 면으로 된 그런 망 같은 거에다가 넣어서 빨래를 하시면은 세탁기하고 직접 마모가 되지 않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적게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건조기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세탁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빨래거리에서 옷을 말리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은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아서 요리할 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테플론이라는 물질을 만들 때 소위 영원한 화합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플로린, 탄소사슬에 불소가 많이 붙어있는 계면활성제인데 환경에 가서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테플론 코팅이 잘 되면 여기에는 영원한 화합물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테플론 코팅이 잘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불량품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프라이팬을 처음 사서 가열을 했을 때 연기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팬은 바로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음식 조리해서 먹으면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영원한 화합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갑상선 계열 호르몬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간으로 왔을 간독성,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무서운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영원한 화합물을 환경에 배출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화합물을 씁니다. 그리고 화장품 용기라든지 굉장히 비싼 거다 보니까 잘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영원한 화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들도 들여다보면 분리수거를 해봤자 재활용되는 부분은 별로 없으니까 분리수거 왜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플라스틱들을 잘 분리수거를 해두면, 잘 보관을 할 수만 있으면 미래에는 이 플라스틱으로부터 아주 유용한 화합물들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환경에 그냥 버리게 되면은 서로 마모가 되고 그러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바다 속이 더러워지면 결국은 지구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이고, 당장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지금 당장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 보관해 놓기만 해도 그것은 미래를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했고, 환경 호르몬, 영원한 화합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피하는 방법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서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 귀찮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플라스틱 제품을 조금이라도 덜 쓰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